스마트폰이 이제 처음 나온 게 2000년대 후반이잖아요. 당시의 스마트폰은요, 중독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스마트폰 앱들의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중독 경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중독하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리는 거는 뭐 이런 마약 중독이에요. 특히 이제 요즘 한국에서도 마약과 관련된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마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경찰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독은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외 언론이나 국내 언론에서도 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학계에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 청소년, 이런 좀 젊은 층에서 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개인적으로 나 너무 중독이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 자체는요, 조금 잘못된 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에 중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기계에 딱딱하고 먹을 수도 없는 이런 기계에 중독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이 되는 건 스마트폰 자체는 아니고요. 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앱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네트워크 앱 몇 시간씩 사진 들여다보고 있고, 또 쇼핑 앱에 들어가지고 자기 전에 몇 시간씩 제품 구경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동영상 몇 시간씩 보고 있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중독이 되는 거는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들인데요. 근데 사실 이 스마트폰 앱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 정보도 주고, 혜택도 주고, 편리함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만, 원하는 만큼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딱 자기 의지로 딱 원할 때만 사용하면 이렇게 좋은 게 없는데, 이게 멈추지도 못하고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게 되고, 이게 이제 쉽게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사람의 뇌가요, 사실은 중독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뇌에는요, 이 보상회로라고 불리는 곳이 존재합니다. 이게 딱 한 곳은 아니고요, 여러 이제 그 곳들이 함께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자제품 회로판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보상회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 보상회로가 사람에게 가치가 있거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반응을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도파민이 분출이 되면서 이 보상회로를 자극시키는 것들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보상회로가 강하게 자극이 될 때 이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약 같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뭐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뭐 술, 다른 사람에게 받는 칭찬, 인정, 뭐 돈, 갖고 싶은 제품, 운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보상회로를 자극을 하고요. 이제 보상회로가 강하게 자극이 되면은 이제 중독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중독도 생기고요, 사랑 중독도 생기고요, 칭찬 중독도 생기고, 운동 중독도 생깁니다. 저도 실제로 운동 중독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달리기 중독.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멈추질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리고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한동안 되게 심각한 달리기 증상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다 보상회로 때문인 거죠. 이 보상회로가 얼마나 이제 무섭냐면, 이 캐나다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쥐에다가 머리에 전기 막대기를 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들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자기의 보상회로를 직접 자극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쥐들이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스위치만 누르는 거예요.
어떤 쥐 같은 경우 하루가 아니고 1시간에 7,000번을 누른다. 그리고 이제 쥐들이 수컷쥐 같은 경우는 이제 암컷쥐한테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또 암컷쥐들은 갓 태어난 새끼를 전혀 돌보지 않고 계속 스위치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쥐들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 막대기를 연구자들이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보상회로가 이 동물과 사람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뇌 속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쥐처럼 하루 종일 자기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거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 햄버거나 치킨이나 뭐 이런 맛있는 디저트,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경우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몸에서 거부 반응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이나 인정 이런 것들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도요, 아무리 이제 운동 중독이 와도 또 체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동을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부상이 오게 되면은 운동을 멈춰야 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 속에서의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 보상회로를 계속 자극을 시키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스마트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스마트폰 안에는요, 사람들의 보상회로를 자극시키는 게 정말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소셜 네트워크 앱에 사진이나 게시물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 반응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 칭찬받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런 소셜 네트워크 앱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많이 칭찬을 해주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 좋아요 반응이나 막 칭찬 댓글, 또 우리가 쇼핑 앱을 들어가 보면은 깜짝 할인이나 깜짝 쿠폰 이런 걸로 받는 일들이 종종 있죠. 이것도 굉장히 강한 중독을 만들어내는 장치고요. 또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같은 콘텐츠도 보다 보면은 너무 재밌거나 너무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게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도 중독을 만들어내죠. 뇌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계속 봐, 계속 봐, 계속 봐. 보상회로가 이제 자극이 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뉴스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사람의 뇌가요, 새로운 소식을 보상이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소식이라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뇌는 새로운 소식이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앱을 열어가지고 뉴스를 보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소식이 이제 펼쳐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열어가지고 뉴스를 새로 고침하면서 손에서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소식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과거와 비교해서 요즘의 뉴스들이요, 자극적이거나 이런 선정적인 동영상이나 사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딱 봤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좀 강한 흥분감을 주는 이런 컨텐츠도 중독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들 안에도 되게 중독성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보상회로를 24시간 이렇게 자극시키는 게 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스마트폰 앱은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많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음식처럼 배가 부르거나 질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운동처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상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대부분 처음에 무료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험실의 쥐들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보상회로를 늘 누를 수 있는 스위치가 주어진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의 사람들을 호모 아딕투스라고 부르는 게 참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잖아요. 이 호모 속에 속하는 다양한 이제 호모들 중에서 지혜를 가진 그런 이제 종이라는 의미에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보상회로를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중독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호모 아딕투스라고 부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스마트폰 나쁜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나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정보도 얻고 또 혜택도 얻고.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요. 심지어 제 아이도요, 이미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직접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도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중독성이 강했던 게 전혀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스마트폰이 이제 처음 나온 게 2000년대 후반이잖아요. 저도 이제 이 당시에 처음 스마트폰을 구입을 했었는데, 당시의 스마트폰은요, 중독성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스마트폰 앱들의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이 변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야 사업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구나. 또 개인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스마트폰이 나날이 중독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대가요, 중독 경제 시대로 변화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에게 중독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 갑자기 이렇게 강해지고 나날이 강해지고 앞으로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독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요. 중독 경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대 기업의 이익과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중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의 사업 방식과 마케팅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당연히 중독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사고방식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중독 경제가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중독 경제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은 광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업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죠. 자, 기업이 이익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되겠죠? 소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기업이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구입을 해야만 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팔리진 않아요. 왜냐? 경쟁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랑 비슷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또 사람들 스스로가 내가 저 물건, 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소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저 제품이 갖고 싶다는 욕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욕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 속에서 멋있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소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 제품이 가지고 싶다. 그래서 이 광고라는 게요, 지난 한 60년, 70년 정도 소비재 시장에서 이 기업의 성공에 아주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저게 먹고 싶다, 저게 갖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 광고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아무리 광고를 잘 만들어도요, 사람들이 광고를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이 광고에다가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텔레비전에서 방송사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인지적 관심을 텔레비전에다 집중하게 되겠죠. 그때 보게 되는 광고를 뇌가 굉장히 깊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텔레비전 방송사와 기업사의 일종의 협력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돼요. 사실 우리는 방송사에서 우리를 위해서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방송사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경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광고를 해야 되고, 광고에다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고, 방송사 입장에서는 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돈이 필요하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와 기업 사이의 협력 관계가 이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지난 6, 70년 이 소비재 시장을 지배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관심경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지적인 관심을 텔레비전과 텔레비전 광고에 집중시켜서 기업이 이익을 얻어내는 시스템이 바로 관심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을 살아온 게 바로 이 관심경제 속에서 이제 살아오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관심경제에는 한 가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사실 텔레비전 채널 수는 제한이 돼 있죠. 그리고 계속 광고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나 이제 광고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광고 공간 자체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광고 단가, 광고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그래서 이 관심 경제는요, 소수의 큰 기업이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큰 이익을 얻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관심 경제가 정의이면서도 또 갖고 있는 한계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앱을 사용하는 순간에 굉장히 여러 개의 광고를 동시에 보여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앱에서 어떤 정보나 제품을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 사이사이에도 우리가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광고를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광고 공간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광고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개별적으로 이제 사업자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제 광고비는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이용하기가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수월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단순하게 광고 공간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 광고의 효과성은 전례 없이 높아집니다. 왜냐면요, 예전에는요, 텔레비전 광고 시대, 관심경제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광고를 봤어요. 가령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기저귀 광고를 해요. 그럼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는 한 이 광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광고 자체를 처리를 하질 않겠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광고로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사람의 뇌가요, 광고를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광고에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깊게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 관심 경제 시대에 비해서 이 광고의 효과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미로 보여드리면요, 제가 강의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마약 사진을 좀 찾아보느라고 마약을 몇 번 검색했더니 바로 제 스마트폰에 마약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주는 그런 광고가 뜨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광고 공간은요, 비약적으로 이제 많아지고요, 광고 단가는 내려가고, 동시에 광고의 효과성은 광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사업자들이 광고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대에 이 모든 테크 기업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게 바로 광고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요, 사실 다 광고 사업자들이에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의 98%가 광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한국의 이제 그 큰 플랫폼이라고 여겨지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배민 이런 애들도 광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이들뿐만이 아니고요. 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광고가 이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요. 예전에는요, 광고가 매출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스마트폰 시대에 광고 자체가요, 많은 기업들에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광고 사업 자체가. 자, 그러면은 기업이 광고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앱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노출이 되고, 또 거기다가 광고를 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앱에서 많은 활동을 해야, 많은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해야만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 스마트폰 앱에 대한 중독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스마트폰 앱에 대한 중독성이 이렇게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광고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 중독을 목표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소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과거에는요, 소비가 일회적이고 단편적이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물건을 하나를 사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고장나거나 낡을 때까지 다른 물건을 잘 안 샀습니다. 이렇게 소비 자체가 일회적이었죠. 컨텐츠도 그래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던 시절에는요, 극장에 가서 한 편의 영화를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극장에 갈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겠죠. 그 다음에 매장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이 매장에서 사면은 또 다른 제품은 이제 다른 매장에서 사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비라는 것 자체가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소비가 연속적이고 확장적이에요. 하나의 제품을 사고 나면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야 될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 상품들이 그런데, 뭐 이런 앱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컨텐츠도요, 극장에 가서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플랫폼 안에서 내가 보고 싶은 다양한 영화, 드라마를 계속 끊임없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매장도 하나의 매장에서 하나의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매장이 취급하는 제품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한 매장에서 모든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중고 거래 플랫폼도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서 물건을 하나 산 다음에 처분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소비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연속적이고 확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을 파는 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계속 내 앱에 들어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물건을 구경하게 만들고 계속 더 많은 욕구를 만들어서 계속 많은 것을 소비하게 하는 게 기업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앱에 중독시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요. 소비의 성격이 과거에는 일회적이었는데 이제는 연속적이고 확장성을 가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그냥 물건 하나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앱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독 경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해하면요. 아, 왜 지금 중독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 왜 내가 스마트폰 앱에 이렇게 쉽게 중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앱들의 중독성이 왜 이렇게 강해지는지 이런 점들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런 변화가요, 제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소비재 시장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제품 경제 시대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20세기 초에는요, 물건 자체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면 팔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1950년대 이후,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이 되면서 물건을 만드는 건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물건을 잘 만든다고 판매되는 게 아니고, 이제 경쟁 속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심경제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실 관심경제가 지난 60년, 70년을 지배해온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중독경제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 중독경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사업자들은 그 속에서 자신이 사업의 기회를 찾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개인은 중독경제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또 내 부를 지키는 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중독경제, 지금 시대가 중독경제라는 것을 이해를 했을 때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래서 이 앱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스북 하면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앱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연령대가 이제 젊을수록 이 페이스북 사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여겨지는 게 좋아요 버튼이에요. 사실 이제 페이스북은요, 처음에는 커멘트 방식이었어요. 커멘트 방식이 뭐냐면 어떤 게시물에 대해서 내가 글로써 반응을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원래 페이스북의 상징과 같은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페이스북이 좋아요 버튼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간단한 장치가 지금 페이스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여겨지고 있는지, 또 페이스북이 좋아요 버튼을 도입한 다음에 많은 앱들이 이거를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앱들이 똑같이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따라하고 있는지, 심지어 유튜브도요, 최근에 이 좋아요, 싫어요 중에 싫어요 숫자를 비공개로 전환시킵니다. 사실상 이 페이스북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유튜브마저도 이 페이스북의 좋아요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 좋아요 버튼이요,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여러분들 삶에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는 일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버튼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뇌의 보상률을 강하게 자극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중독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좋아요 버튼을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반응을 쉽게 해주는 그냥 간단한 장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맞다면요, 좋아요 뿐만이 아니고 싫어요도 표시를 하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싫어요는 없어요.
싫어요 반응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중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좋아요 버튼이라는 거는 칭찬만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사진이나 게시물을 올리고 이 칭찬, 사실은 좋아요 숫자가 올라간다는 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막 올라간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을요, MRI 기계에다 넣어놓고 좋아요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보상회로가 강하게 자극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연구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 앱에서는 내가 사진 올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독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좋아요 버튼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올라온 이 성공의 열쇠이기도 하고요. 이런 점들을 이해하면 왜 페이스북이 좋아요 버튼으로 이렇게 큰 성공을 했고, 왜 다른 앱들이 기존의 어떤 다른 이제 그 시스템을 포기를 하고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다들 빠르게 도입해서 사용하는지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페이스북이 최근에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 사업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투자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왜 갑자기 페이스북은 이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는 것일까? 그것마저도 우리가 중독 경제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가 미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이제 피상적인 대답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큰 투자가 필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정말로 미래가 될 것인지, 또 어떤 형태의 메타버스가 미래가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회사의 사명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큰 투자를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메타버스가 유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페이스북은 이렇게 메타버스에 요즘 집중을 하는 것인가?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메타버스 세계가요,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세계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해요. 이게 그 현장감이라든가 실제감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라든가 전부 다 사실은 사람들의 보상회로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장치들이고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메타버스가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보다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북은 광고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자입니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요, 이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중독성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결정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페이스북이 이 메타버스 안에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요, 이제 이 메타, 페이스북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 거고요. 그런데 만약 페이스북이 강한 중독성을 만드는 데 실패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이 메타보다 더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낸다면 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 얘기를 할 텐데요. 사실 유튜브 말고도 동영상을 보여주는 플랫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튜브가 아주 압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성공을 하는데 가장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게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하고 이 자동 재생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흔히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우리의 선호를 파악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추천해 주는구나. 근데 알고리즘은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에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고리즘이 목적으로 하는 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의 동영상이라도 더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을 하면요, 계속 자동 추천되는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알고리즘이요, 목적 자체가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여러분의 선호를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동영상이라도 더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더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동영상에 노출이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너무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어서 이 페이스북에서 금지가 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컨텐츠에 대한 몰입도는요, 이 경계선에 아주 가까워질수록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요, 이 경계선에 가까운 컨텐츠를 추천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 추천되는 동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거나 이런 동영상에 자동으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요즘에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설명을 해주는데요. 요즘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유튜브에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막 늘어나던 시기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음모론에 대해서 연구하는 미국의 이제 학자가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30명 중에 29명이 유튜브 때문에 내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만큼 유튜브에 영향력이 큰 건데 사실은요, 유튜브 안에는 이제 그 당시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그렇지 않은 동영상의 비율이 35대 65였대요.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3분의 1 정도?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에 이제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 35%면 우리가 막 유튜브에서 그런 동영상을 볼 때 한 3분의 1 정도만 그런 동영상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더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신의 평소에 믿음과 다른 거, 새로운 거, 뭔가 좀 충격을 주는 거 이런 거 추천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90%의 비율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주장한 동영상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동영상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믿음이 바뀌는 거죠. 사람의 믿음은요, 굉장히 쉽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구가 둥그렇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직접 본 적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요, 사실 대부분은 믿음이에요. 그냥 학교에서 누군가가 이게 맞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배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은요, 상당 부분이 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확인한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들어가지고 생겨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보이는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래요. 그러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믿음은 굉장히 쉽게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중독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